네, 오늘의 야인스톡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공개합니다. 모멘텀 풍부한 수소시대 개막 초읽기입니다. 어제 오후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SK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효성 등은 2030년까지 수소경제 전반에 43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도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수소 모빌리티, 수소 시범도시 등의 작년보다 40% 증가한 예산을 지원해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이 수소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한 현대중공업그룹은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아람코와 손을 잡고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야인스톡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수소입니다.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좀 많은 핫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 주도로 수소 경제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 정부도 그에 대한 힘을 보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 산업들의 성장도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영향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 이 수소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슈별로 현재 시장에서 주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수소 관련된 3차 경제회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우디랑 뭐 협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가 사우디 있고, 그다음에 SK 그룹도 공격적으로 2025년도까지 18조를 투자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룹들이 이제 같이 많이 효성도 그렇고요. 관련된 수소 경제 관련된 많이 이슈를 이제 선점하고 투자를 해서 앞으로 수소 경제 시대가 오면 수혜를 이제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가장 앞서가서 수소 전기차에는 현대차가 가장 지금 세계에서 앞서가 있고요. 네. 과거에 이제 토요타가 가장 앞서는데 토요타가 이제 계획만 있고 특허라든지 가장 많은데 공격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처졌고 요즘은 뭐 일본은 뭐 토요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현대차가 수소차에 세계적으로 앞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수소 관련된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그룹이 포스코 그룹과 SK 그룹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포스코는 뭐 수소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원래 포스코는 뭐 철강석화해서 해서 소재하고 이런 에너지 소재 쪽은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하고요. SK도 SK 에너지, SK 주소 있듯이 이렇게 SK 에너지. 그러면 이쪽에도 당연히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하는 그룹은 당연히 거기서 부생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된 산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협력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동맹은 기본적으로 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강한 산업이 자동차도 있지만 화학 산업이 아주 큽니다. 과거에 일본이 화학이 큰데 우리가 일본을 앞섰고요. 우리가 뭐 동양에서 최고 좋으니까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우리 화학 산업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화학 산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딸려서 나오는 게 부생수소예요. 네. 뭐 가스나 이런 데는 석유하고 이렇게 정제하고 나와서 그 자동으로 부생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소를 모아가지고 이제 하면 되거든요. 가장 싸게 먹힙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가야 길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현대차와 이 포스코 SK그룹 다 해서 잘 나가기 때문에 향후에 수소 시대가 경제 시대가 온다면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받고 앞서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국내 기업을 이제 현대차 수소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넥소를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보면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수소. 그러니까 K 수소의 경쟁력이 네. 꽤 글로벌에서 아주 자리를 좋은 잡고 거죠. 있어요. 그렇죠. 초기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2030년까지 수소 관련된 경제에 전부 다 43조를 투자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43조면 아주 큰 것 같잖아요. 1년에 한 4조 정도네요. 얼마 되지 않아요. 아, 그렇게 따지면 전체 우리나라 예산이 한 450조 되거든요. 예산의 10%밖에 1년에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10년 후 살기 엄청나게 크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산업 자체가 43조 투자해봤자 삼성전자 이런 데는 뭐 그냥 뭐 매년 수십조 투자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은 거의 70조, 80조 이렇게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내년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10년 동안 크지 않다는 걸 꼭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따져 보니까 205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하는데 전체 100이라면 그 중에 지금처럼 계획대로 다 성공했다 쳐요. 네. 투자도 다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에너지 소비량 대비 수소 경제 관련된 소비 최종 소비 20% 정도 차지하는 거 5분의 1. 자, 10년 동안 5분의 1이면 과연 잘 돼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획만 짜놓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수소 하니까 뉴스 떠들고 해서 이게 정말 뭔가 크게 기업이라든지 막 실적에 기여해서 우리 기업을 우리나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장밋빛으로 생각하시면 과거의 태양광하고 똑같습니다. 20년대 태양광 산업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아직도 거의 적자예요. 태양광 발전 다 적자입니다. 네. 그럴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이고 실제로 이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실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그러한 모멘텀 때문인지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은 좀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그동안 좀 약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수소 관련주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연료전지도 있고 뭐 넓게는 암모니아까지도 엮이던데 좀 관심을 봐야 되는 세부 섹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연료 전지 발전소, 연료 그쵸. 발전소 이제 수소 부생 수소를 가지고 발전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림에 보면 세계 부생 수소 관련 파생된 세계 최대 연료 전지 발전소 관련된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그림에 있잖아요, 그죠? 저기 발전소거든요. 네. 부생 수소로 한 발전소. 거기에 보면 뭐 실제로 저렇게 세계 최대 규모 해도 한 16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이제 연료 전지가 들어가거든. 수십 대 연료 전지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연료 전지 수소 부생 수소의 연료 전지 발전소니까 연료 전지를 만든 회사 1차적인 수혜인 거예요. 운영사도 수혜이지만 그 연료 전지 관련돼서 솔루션을 제공해서는 관련된 연료 전지가 최대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 전지 회사의 발전소 하면 연료 전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 화력 발전소 보면 갈종 발전소, 그러면 부생수소 관련 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연료 전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료 전지 만든 회사들이 두산 포어쉘, S 불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발전소를 지으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천천히 가겠지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생 수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 공장, 즉 화학이라든지 가스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옆에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천시랑 뭐 정부, 인천시, 현대차, SK 해서 부생수 관련된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인천에 LNG 터미널이 있거든요. LNG를 외국에 수입해서 오면 거기서 해놓고 이제 각 정유사에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하고 정부하고 SK, 뭐 현대차 다 해서 거기 인천에 부생수소 관련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온 화학에서 나온 부생수소를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아니면 관련된 뭐 해가지고 에너지를 액화된 걸 가지고 부생수소를 액화시켜서 저장해서 저장해서 다시 운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이제 연료 전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장하는 기술이란 액화한 거 뭐 다 기존 화학이 있으니까 생산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수혜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 개다 만들면 그래서 그 양은 크진 않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뭐 하면 수소차죠. 수소 전기차. 수소차라면 틀리고 수소 전기차. 네. 수소를 기반 전기를 만드니까 전기차만의 수소 전기차. 이 실질적인 수혜는 우리나라 뭐 현대차죠, 그죠? 그리고 현대차 관련 부품을 내는 뭐 여러 가지 수소 관련된 부품들을 내는 연료전지까지 하면 좋고요. 네. 근데 이 아직은 수소차 관련된 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소차가 우리나라 이제 계획은 2030년도 현대기아차도 한 50만 대 정도 되고 미국도 100만 대 정도 10년 뒤에
그다음에 뭐 또 유럽도 그렇고요, 뭐 중국도 그렇고 한 10년 뒤에 100만 대 정도의 수소 전기차를 양산이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뒤에 전체적으로 각 국가별 계획을 짠 걸 딱 미국부터 다 보면 한 500만 대에서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자동차 시장이 5%도 안 되거든요. 앞으로 10년 뒤에도. 그래서 그러면 관련된 부품사들도 실질적으로 수혜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과연 이제 수소 전기차가 경제성이 있는지, 대중화가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보시면 그림에 보듯이 현대차가 주요 모델별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죠. 그 장에 연료비를 비교해 보면 수소차가 좀 빨간 게 수소 연료 전지. 그걸 이제 킬로그램 가격하고 딱 실질적으로 연료를 비교해 보면 전기차가 500이라면 내연기관차는 1,500이니까 3배 정도 비싸고요. 내연기관차가. 근데 수소차보다는 한 50% 정도 비싸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에너지 디젤하고 비슷한 거죠. 디젤 연료 가격이나 수소 연료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연료비가 그렇게 절약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300km 가는데 10,000원 정도가 되는데 수소차는 70,000원 정도 넣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렇게 크지 않는 그 차이가. 물론 수소차가 300km 훨씬 더 가겠지만 그래도 한 3배 정도 이렇게 기본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연료 가격이 싸가지고 수소차를 사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친환경 때문에 사는 거죠. 그냥 친환경하고 그럼 공기를 정화하는 뭐 효과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연료비를 비교하면 대중화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가야 되게 되면 수소차와 수소전기차, 수소로만 전기를 만드니까 근데 수소 관련된 것은 탱크도 있어야 되고요. 연료 전지가 또 그렇죠. 크고 그래서 공간에 전기차보다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순수 전기차로 자율주행차 하고 있고요. 이런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적어뒀고요. 그다음에 네. 그러면 관련된 수소차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부품을 공급해서 실적에 기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전지도 있지만 이제 일진다이아처럼 수소 탱크 유일하게 납품하는 글로벌을 다 이제 하게 되면 납품이 되겠죠. 네. 1등 회사들. 이런 건 실제 안정적으로 많이 빠지면 사놓고 있으면 또 수익이 나오고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소 관련해서는 뭐 연료 전지 발전소에 좀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라든지 현대차 아니면 일진다이아 정도를 꼽아 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수소 경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 좀 한마디로 한 줄 정리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수소차는 음, 걸음마 단계다. 걸음마 단계다. 그리고 음.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것은 전기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할 조차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대중화는 안 된다. 저는 불가능이라도 적으려고 하다 너무 그렇다고 해서 불투명. 또 10년 후에는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는 그래서 거니까, 불투명하다 기술이. 이렇게 보고 대신에 관련된 산업이 그래도 시작하고 그런 수준인데 수혜주들은 실질적으로 1등 수혜주는 두산 푸얼쉘, 그다음에 네. 호선 첨단 소재 이 두 종목만 봐도 이제 만약 내려가면 물리면 손절 안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면 뭐 많이 비중 조절해서 많이 사지 말고 네. 많이 빠지면 추가 더 사서 이렇게 하면 또 수익이 나고 그런 구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부 야인스톡에서는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수소시대, 수소경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1부 야인시대 리턴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도 새로운 이슈와 함께 또 종목 진단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야인시대 리턴즈 2부 오늘의 야인스톡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중국 양회 디데이 1 시장 버블 심화론입니다. 중국 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세계 금융시장과 중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거수칭 주석은 미국과 유럽 증시 랠리는 실물 경제와 반대로 가고 있어 곧 조정에 직면할 것이다. 유동성과 관련해 자본 유입의 규모와 속도를 통제할 수 있지만 아직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투기로 거품이 형성돼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에 중국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양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제시와 함께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미 고강도 부양책을 편 만큼 이번에는 경기 부양 강도를 낮추는 출구 전략을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버블에 대한 우려들 또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전화 연결해서요. 이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 그리고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입니다. 박승창 교수님 연결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내일부터 이제 중국 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루 네. 앞두고 거품에 대한 이야기 좀 우려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네. 전망을 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올해 양의가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이 구간 성장, 그러니까 한 밴드 구간을 설정해서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일단은 올해가 이제 또 공산당 창단 100주년 또 중국 공산당이 일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던 또 샤오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전반적인 우리 중산층이 있는 샤오캉사를 만들겠다는 원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고 내년에 또 이제 중요한 건 내년인데 내년이 이제 당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당대회라는 게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이 올해 관전 포인트, 양의 관전 포인트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권력이 3년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내년 10월 당대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주 중심의 체계가 좀 기틀이 마련되는 아마 그런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그럼 예를 든다면 인사 교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고화된 사전 작업들이 윤곽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14호 기획, 올해가 14호 기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연도입니다. 그 다음에 2035년 중국이 이제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비전을 작년 10월에 이제 중앙위원회 5차전 회의, 그다음에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나왔던 것을 이번 양회에서 이제 구체화시킨 예산을 통과시키고 앞으로 각 산업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예를 들면 기술 자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또 우리 기업자한테 놓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미중 경쟁 구도를 좀 의식해서 좀 지속적인 대외 개방하는 것들을 범위를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처음 되는 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려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 게 이번 양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양회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양회를 하루 앞두고 중국의 이제 금융 수장이 버블에 대한 우려를 좀 경고를 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좀 유동성이라든지 긴축 정책을 조금 더 앞당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나왔었는데 네네. 자, 만약에 네네. 이 긴축에 대한 부분이 좀 본격화될 경우에 시장이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긴축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등 유동성 과잉 리스크가 분명히 감지가 된 것은 맞다. 네. 때문에 인민은행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1년 만기, 5년 만기 LPR이죠. 대출 우대 금리도 동결을 시켰고, 그러니까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조금씩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축 분위기를 가미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장이 안 좋다. 그 말의 의미는 코로나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회복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줄도산 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결국은 실업률 하락으로 만들어진다. 실업률 하락은 결국 중국 공산당의 바로미터입니다. 때문에 중국이 유동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런
유동성 과잉 문제.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동산, 그러니까 일선 도시, 베이징, 상하이 있는 도시가 너무 많이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주식도 지금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리스크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이제 시그널을 좀 보내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 재정적 요인 등이 조금 맞물리면서 긴축 분위기가 좀 조성되는 분위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적정수는 유동성은 공급을 안 할 수가 없다. 공급은 지속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 대신 금융 리스크는 완화되는 노력을 계속 시그널을 주면서 자칫하면 긴축 들어간다라는 분위기 시그널을 자꾸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체자들 하여금 계속 좀 마음을 준비시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갈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통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박승창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영향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 저희 지난주에도 중국 양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이제 통화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번 양회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거든요. 특히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첫 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중 관계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도 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 앞두고 우려, 버블에 대한 이제 경고가 나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중국에 대한 긴축 움직임 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어저께 이제 긴축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중국 증시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완화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에는 다른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긴축 얘기를 하니까 글로벌 시장에 중국이 과연 긴축할 정도의 그만한 지금 회복을 했나 경기 회복을 했는지 좀 우려. 그런데 벌써 긴축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경기가 회복하는 찰나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지 않겠나 글로벌 경기에 회복에 그런 이제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긴축 얘기를 하는 그 좀 의도를 내비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마 의미 큰 거고요. 오늘 이제 완화 정책, 뭐 돈 푸는 정책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전략은 계속 가는 건데 부동산이 워낙 거품이라는 생각을 당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에서 원자재 시장에 중국 원자재들이 대다수 많이 올라갔거든요. 다른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원자재 시장에서 철강석 가격도 그렇고 가격 올라 최근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빠르게 경기보다 빠르게 좀 올라왔다.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도 언급하면 다른 나라도 이제 버블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과연 중국이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을 했을까 하면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미리 선제적으로 과거의 생각처럼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덜 됐는데 벌써 그에 대한 양적 완화를 취소를 하고 아니면 유동성 흡수하게 된다면 대다수 지금까지 그런데요. 초기에 만약에 그렇게 긴축이 진행되면 다시 회복이 잘 안 되고 다시 위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장 우려스럽게 지금 진행됐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완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코로나 전국에서는 작년에 코로나 전국 3월에 가장 적게 빠졌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내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회복된 상태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는 중국도 원자재 가격이 하락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긴축이 계속 좀 본격화 자주 언급되고 양이 끝나고도 계속 언급되면서 그런 우려가 있고 부동산 옥죄기 시작하고 그러게 되면 자산 가격을 옥죄는 거기 때문에 네. 신흥국 자금도 유출될 우려도 있다. 그러면 신흥국 자금이 지금까지는 인도에 들어갔고요. 외국인 자금, 중국도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는 뭐 이제 주식 많이 다른 데 나가진 않고 있지만 그러면 인도에 가장 외국인 자금 많이 들어갔고 이제 중국까지도 들어갔는데 이게 신흥국 자금 유출 좀 시작된다면 글로벌에서 경기 우려로 아니면 찬물 끼얹어서 그러면 경기 민감주의 추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일요일에 뭐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이 대다수의 경기 회복, 경기 관련 민감주에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여기 방송에서 계속 화학, 철강, 화학, 경기 민감주 전부 다 팔아야 된다. 계속 2018년 3월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경기 관련된 철강주 오늘 철강 포스코도 급등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것은 기관들이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경기 민감주를 베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직은 경기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회복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돈이 풀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 민감주 간다는 과거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기업의 경기가 회복돼서 철강주라든지 구조적으로 다시 성장을 과거의 차정처럼 할까 하면 그에 대한 저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3월 달에는 경기 민감주를 오히려 비중을 축소할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경기 민감주에 그 근거는 대해서는. 바로 네. 중국이 긴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뭐 시장이 빠지니까 해보고 그런데 그러면 네. 어느 정도의 자산 버블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당국자의 의도가 읽혔습니다. 그러면 어제 경기 민감주 안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급등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돼.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조금씩 줄여가고 결국은 기업이란 것은 끊임없이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 이렇게 우려가 있다면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중국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긴축에 관련된 생각, 미국까지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긴축이 좀 저는 장기 침체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은 전혀 연준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돈을 풀겠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기는 나오고 몇 명의 있죠. 연준 의원이 그러지만 실제로 의장들은 아직 정책 당국에 아직 돈 풀고 있고 경기 회복이 먼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제 신정부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만약 신정부가 아니라면 정말 중국처럼 이렇게 오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경기 민감주 3월 달에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너무 과도하게 경기 회복도 안 되는데 너무 올랐다. 철강석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려스럽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 현재 버블에 대한 우려가 약간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긴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거나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양회에서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벌써부터 다양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양회가 이제 시장에서 특히나 우리 종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까가 좀 궁금해집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중국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경기 민감주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네. 경기에 관련된 회복이 되면 경기 민감주 중국이 잘 되면 경기 민감주가 좋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큰 흐름에서 여기서 보시면 작년 3월 달입니다. 저점에서 크게 보면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왜 제가 박스권을 그리냐면 스토캐스틱으로 자, 동방부사의 삼봉 파동이나 삼봉 파동이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가 이렇게 3번 정도 딱 되고 됨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일 거 못 들어가고요. 여기서 가일 거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일 거 못 들어가고 조정을 받았죠. 계속. 지금 이번 주에 양봉이 주더라도 이건 아직 가일 거 못 들어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정이라는 거죠. 중국이. 장대 음봉에서. 3월 달에 중국 증시는 박스권 조정입니다.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다음 주부터 또다시 긴축 관련 얘기 한마디만 나오더라도 밑으로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지금보다 10% 정도 3,200대까지 빠질 우려도 있다. 3,300, 7, 8% 빠질 우려도 있다. 3월 달에. 그러면 경기 민감주는 3월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이 조정받으면 정시 조정받으면 작년에 경기 민감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철강, 화학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고요. 중국 시장이 조금 불안전하기 네. 때문에 결국은 양에서 나오는 모멘텀은 소비 진작이고 뭐 디지털화 경제가 되고 그건 가구부터 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신경제 쪽으로는 당연히 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 진작을 해서 작년에도 뭐 중국의 소비가 좀 잘 됐어요. 그러면 올해도 지속돼서 소비 진작책 얼마나 소비 관련된 것은 좋을 걸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코로나 전국이고 해외에도 맞춰 아직 해소가 된 거 아닌 상반기도 그렇고 가을까지 그러면 결국은 뭐 수출이라든지 뭐 거리 왕래를 많이 해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내 소비, 즉 중국 자체 소비가 주력으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 관련된 주력이 되면 소비 관련된 뭐 유통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지금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유통이나 식품 관련된 종목이 일차적 수혜다 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도 되고 우리나라도 유통이 좀 더 나아지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결국은 뭐 내수 소비가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도 코로나 좀 해소되면 결국은 뭐 외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소비도 밖에 나가고 하고 결국 유통주들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유통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유통하는 유통주랑 식품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엔터주보다는 유통주를 보는 게 조금 더 투자자 입장 단기적으로 보면 시세가 더 날 걸로 보입니다. 중국 관련도 그렇고요. 네. 그쪽으로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가 있어요? 유통주는 오늘 많이 올라갔던 게 보면 이마트, 롯데쇼핑 전부 다 이게 유통주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마트도 중국하고도 연결이 그리고 있고. 롯데쇼핑, 롯데그룹이 중국의 사드로 가장 피해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중이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좀 하이를 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대외 개방을 좀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드 피해 관련된 업종들이 일차적인 또 수혜가 되거든요. 그럼 사드 피해가 관련 우리가 뭐 면세점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호텔 신라품 이런 거 아니면 화장품주도 있고. 그럼 화장품은 결국 유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사드 관련된 피해주들이 좀 더 나은 어떤 경기 민감주가 이 사드 관련 피해주들이 이제는 회복하는 중국의 어떤 정책이 바이든 정부랑 해서 사드 피해주를 좀 완화시킨 어떤 그런 게서 유통주를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지금이라도 가는 게 늦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저는 유통주를 좀 일차적으로 수혜다 보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주를 유통 관련 급등주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부 야인스톡에서는 중국 양회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뭐 거품에 대한 논란,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에 대해서 완화적인 그런 우려들을 완화시켜주는 좀 모멘텀들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의 양회와 관련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섹터다라고 하면은 유통주나 식품주를 꼽아 주셨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경기가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현재는 살짝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이에 대해서 함께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코너일 것 같아요. 오늘은 어느 길로 가봐야 되느냐? 동방박사의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길로 갈까요? 전문가님? 저는 동방박사는 큰 길은 한 개로 갑니다. 큰 길은 하나. 고성장 주로 가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보면 뭐 가치주다, 성장주다. 이제 성장주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 끝나고 가치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성장주와 가치주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는 가치주를 간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높은 주식으로 가면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네. 가치주, 성장주를 따지면 안 되고요. 기업이란 건 결국 영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10년을 본다면 10년 뒤에도 성장한 기업은 가치주입니다. 10년 뒤에 이렇게 성장을 주셔서 내가 알 수 있다면 지금이 아주 싼 거죠. 그럼 이게 가치가 아주 보는 내가 투자하는 거고 실제로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 산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산업은 아무 때나 사도 가치주예요. 성장주가 아니라. 네. 물론 성장은 하는 건 기본 전제죠. 그죠? 그래서 성장 가치주가 아주 중요한 거고요. 기업은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모멘텀 주식입니다. 테마주처럼.
그것은 정말 차트라든지 아니면 내용 잘 알고 올라갈 이유가 있으면 빨리 샀다 팔아먹고 이런 거지. 나머지는 계속 회사가 좋아질 성장이고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 경기 민감주다. 그럼 경기 민감주 살 때는 경기가 회복될 걸 미리 알고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제 개념이 아니라 모멘텀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경기가 끝없이 성장하는 그런 가치의 개념으로 경기주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회복될 거니까 미리 사가자는 것은 경기 민감주는 작년도 여름부터 사셔야 되는 거죠. 포스코 18만 원, 롯데캐피탈 18만 원, 전부 다 관련된 그 지금보다 몇 배 다 올랐어요. 대한유한은 3배 올랐고요. 롯데캐피탈도 더블 갔고요. 포스코캐피탈 거의 이제 30만 원, 거의 100%인 거예요. 그때 사는 게 모멘텀으로 경기 민감을 사는 거, 지금 사는 게 모멘텀 사는 게 아니고요. 가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제는 저는 지난주에 제가 동방어스길에서 지난주 은행주를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의외다. 왜 그렇게 할까, 그죠? 리스크가 적은 단계, 버블장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동방마사는 버블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 실제로 인플레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 그럼 지금 사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익이 크다는 거죠. 버블장에서 최고의 수혜주는 금융주예요. 정권은행. 오늘 가야 될 아직도 길도? 정권주가 별로 안 움직여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정권주, 지난주 은행주였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증권주. 정권주 하면 어떤 주식이 좋을 것 같아요? 키움증권 가장 먼저 생각나요. 키움을 그래. 저는 정권주 하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권주도. 그렇죠. 정권주도 뭔가 가려면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실적이 좋다든지 그래서 실적이 좋아져서 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주식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증권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야 되는 길은 삼성증권입니다. 현재 이제 버블장을 대비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증권주 가운데 조금 더 계속해서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는 좀 든든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받쳐준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것들이 좀 받쳐주고 있나요? 결국은 이제 금리 상승기,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버블이라는 경기 상승, 금리 상승이 날 때는 마지막 구간에 이렇게 산업의 어떤 이제 주기에 따라서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의 산업별로 움직임이 있거든요. 가장 산업이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성장할 때 좋아질 때 초기의 단계 가는 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니 그때는 반도체가 가장 빨리 가요. 그래서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뭐 화학이나 이렇게 경기 회복 관련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주로 은행주나 정권주, 은행주 같이 동행하다가 정권주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정권주가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보면 작년에 실제로 제가 10월 달인가 삼성증권을 33,000원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50% 47,000, 50%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다시 내려왔거든요. 3만 원 지자리까지 36,000원대. 자, 그러면 이제 보여준 겁니다. 지난번에 월봉 차트를 보도 마찬가지고 저가에 작년 코로나 저가에서 실제로 막 동학개미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가 늘어가지고 집중 투자 늘었는데 실제로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00%밖에 안 올라간 거죠. 생각보다 덜 올라갔는데 왜 그럴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어떤 이슈에 대한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그 다음에 다른 주식이 모멘텀 주식들이 다 올라가서 이제는 내려가고 손해 나는 사람도 없거든 지금. 그러면 바이오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별 소형 테마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많이 내려온 상태. 이제는 찾을 수 있는 주식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의 유망 섹터는 금융 중에서도 정권주다. 그런 모멘텀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또 실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삼성증권을 하면 물론 다른 증권 좋지만 해외 영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할 때, 직접 투자할 때 삼성증권이 앞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관련된 영업, 해외 지점 운영하고 있잖아요. 증권사마다. 그럼 대다수가 해외 지점 운영하니까 손실이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투자 관련 근데 삼성증권 안정적 해외 관련 손실이 적어요. 적은 상태에서 삼성증권이 가장 해외 직접 투자할 때 가장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업을 많이 잘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도 난 상태. 그런 어떤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 서학개미들이 밤을 잠을 못 잔다 그러고 있죠. 막 관련된 종목 미국의 기술주가 빠지니까 그러면
잠을 못 자면 팔았다 샀다 팔았다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해외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거래량은 줄었지만 그래도 거래가 아주 잘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보면 그림으로 보면 분기 거래량을 한번 보면 네.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왼쪽에 빨간색 그림인데 작년부터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분기당 평균 막 27조, 30조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많이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증권주가 수혜해야 돼야 되는데 실적도 좋은데 실제로 많이 오르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실적이 좋은 상태, 저평가된 상태에서 이제 금리 상승기가 왔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출 이익을 보더라도 삼성 실적 전망을 보더라도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익을 봤을 때 PER이 6.3배입니다. 지금 시장에 뭐 13배, 4배 되거든요. 그러면 PBR도 자산가치 0.6배. 지난번 신한지주도 은행주 0.6배 정도 되거든요. 은행주와 증권주가 지금 시장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주주 입장에서 한 10% 정도 되면 신한주는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갖다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안정적이고 저평가된 상태고 특히 올해 영업순이익이 순영업이익이 한 16% 정도 증가한 두 자릿대로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유한타증권 기준인데요. 그래도 한 두 자릿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도 좋다. 그러면 실적도 좋고 저평가돼 있고 이제는 기술적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조정을 지금 당장은 많이 가진 않겠지만 4만 초반 갔다 다시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갈 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갈 때는 급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도 안정적으로 실려 있는 좀 많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상으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38,000 정도 됩니다. 38,000대 지금 안착을 못했거든요. 월봉 기준 두 달이 안착을 해줘야 되는 여기서 음봉이 못해서 그럼 앞으로 두 달을 여기서 38,000 이상 두 달 종가로 그 이상에서 두 달 논다면 그 위에 급등장이 나와서 저는 목표가를 기본적으로 57,000원 아니라 63,000원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앞으로 1년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내년까지로 보면서 여기서 잘 되면 7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50% 이상 수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이제는 매집해서 가시는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경기 민감주로 들어간 거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두 번째 5번 시간 증권주 중에는 삼성증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동방 박사가 추천한 길은 증권주, 그중에서도 삼성증권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지금 적당한 종목이다라는 평가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